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의 불교와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고려의 전기 때 시작됐던 숭불 정책은 고려 후기까지 지속이 됐고요. 문제는 숭불 정책 결과 나타난 고려 후기의 폐단이었었습니다. 그 폐단을 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은 잘 되진 않았고, 그 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고려 말 개혁 세력이었던 고려 말의 주도 세력이었었죠. 주도 세력이었던 권문세족과 그 권문세족의 폐단을 개혁하려고 새로 성장했던 신진사대부,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돌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주축이 돼서 15세기 사회를 개창한 거죠.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했어요? 성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리학이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좀 심도 있게 발전했었습니다. 이황을 중심으로 해서 집대성이 된 주리철학과 또 이 이를 중심으로 집대성했던 주기철학, 그리고 이제 이 주리와 주기철학에서 끝났지만은 사실은 고려시대 때 숭불 정책 결과 나타난 폐단이 나오듯이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때 성리학으로 가면 제대로 갔던 성리학이 너무 현실 안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성리학을 대놓고 비판하는 성리학 비판론도 나오고요. 또 명나라에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 나왔던 지행합일, 즉 실천을 강조했던 양명학이 또 수용이 돼요. 또 성리학의 허울적인 어떤 명분만 강조했던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서 국내에서는 실학이 나옵니다.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실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조선 후기 때 양명학, 실학은 따로 보긴 하고요. 일단 우리는 성리학이 가장 정점에 올랐던 주기철학, 주리철학까지만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교 사상의 동향은 크게 무신정변 이전 고려 전기는 의천의 해동천 태종, 교종이었죠. 그다음 무신정변 이후에는 진울의 조계종이었습니다.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이었었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의 교단의 통합이었던 천태종과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의 교리의 통합이었던, 이거야말로 완벽한 통합이라고 그랬죠. 진울의 조계종이 양대 사상입니다. 전후기 때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통일신라의 원효와 의상과 고려 전기의 의천과 후기의 진울, 조선의 이황과 이 6명의 사상가들은 꼭 기억을 좀 하시라. 이 사람들의 주장이나 저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붕당정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붕당정치에 대한 부분은 12강에서 훈구사림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훈구 세력에서 16세기 사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뭐였었던가요? 바로 사화였죠. 무오, 갑자, 기묘을사. 4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림들이 제야로 집거를 했고 제야에 내려와서 다시 서원, 향약, 예약, 보학 등을 통해서 세력을 재축적을 해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가 누구였었어요? 선조죠. 그래서 선조 때 이조 전랑지라는 관직을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진 여기서부터 이제 붕당정치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조부터 보는데요. 선조부터 바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선조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예요? 바로 명종이죠. 그죠? 명종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명종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명종제 때 4번에 걸친 사화 중에서 마지막 사화가 뭐였던가요? 을사사화였죠. 왕위 계승 문제에서 비롯된 을사사화였습니다. 소윤이 대윤을 친 거였죠. 명종 앞에 왕이 인종 아닙니까? 인종과 명종은 배다른 형제예요. 아버지가 인종 앞에 중종입니다. 중종, 인종, 명종 이러죠. 인종의 어머니가 장경왕후고요.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입니다. 장경왕후가 먼저 왕후가 됐어요. 장경왕후가 윤씨입니다. 그리고 이 명종 어머니 문정왕후도 윤씨예요. 후대에 사가든
장경왕후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얘네를 대윤, 큰 대자입니다. 대윤이라 하고, 그리고 얘네들, 즉 문정왕후의 이 세력들을 소윤, 작을 소자입니다. 소윤이다 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윤이 대윤을 친 것이 왕위 계승 문제에서 뭐요? 을사사화예요. 그 을사사화를 통해 가지고 누가 권력을 잡았냐면 소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즉 문정왕후하고요. 문정왕후. 그리고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죠.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이전에 대윤씨 세력을 친 겁니다. 이게 을사사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 등 얘네들이 대표적인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씨, 소윤, 얘네들에 의한 외척들에 의한 정치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척신정치다. 외척들, 그 신하들에 의한 정치다. 척신정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외척들에 의한 정치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어요? 명종 이후에 안 좋게 전개가 되겠죠. 왕이 제 일을 못하는 이런 지경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종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선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조 때에 이조 전랑직, 이조 안에 있는 전랑직입니다. 이 이조 전랑직은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은 정오품 정랑과 박스입니다. 정육품 좌랑을 묶어서 이조 전랑이라고 그래요. 전랑입니다. 오품, 육품이면 지금의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닥 높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냐? 하급 공무원은 아닙니다. 중간 매니저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근데 오품, 육품의 이 이조 전랑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죠. 통청권 있죠. 통청권은 뭔가요? 당하관이나 그 다음에 3, 4의 관리를 천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천권이 있습니다. 자천권은 후임 전랑을 추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낭천권이 있죠. 제야 인사를 추천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세 가지 권한을 보면은 이조 전랑직이라는 관직, 즉 5품, 6품밖에 안 되지만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매력 있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조 전랑직을 놓고 많아진 살인 양반들이 쌈박질이 일어납니다. 그 쌈박질이 결국은 분당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 뭐과 뭘로 나뉜다고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다. 이 이조 전랑직을 놓고 자 붕당이 됐습니다. 붕당, 당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눠졌어요? 동인과 그 다음에 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나눠지기 전에 일단 붕당은 붕당이지만은 이 명종제 때의 외척들에 의한 척신정치, 이거에 청산 문제를 놓고, 청산 문제, 이거 어떻게 청산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당시 살인들이 강온으로 나눠집니다.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경파는 가차없이 쳐버리자. 선조 때입니다. 근데 온건파는 뭘 치느냐? 문제점만 도려내자. 그래서 일단 나눠졌었습니다. 그 강경파 세력들이 이조 전랑직 문제를 놓고 나중에 동인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건파 있죠. 얘네들 세력은 바로 서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동인에 누구였냐면은 김효원이란 사람이 추측이 됐고 여기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추측이 됐어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김효원의 집이 동쪽 건천동입니다. 건천동에 살았대요. 그게 동인이라고 그래요. 동쪽에 살아서.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은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즉 정동에 살았답니다. 정동. 그래서 심의겸이는 서인이라고 그래요. 심의겸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은 서인 이렇게 하죠. 예전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미 이제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 운동의 투사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에 살았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마 서교동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서교동계,
그 다음에 동교동계, 뭐 이렇게 이제 그 동을 따서 또 나눠지기도 하죠. 그렇죠.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은 당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당이 또 바뀌고요. 우리가 붕당 정치를 공부하시면서 수험생들이 가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또 노론, 소론, 또 대북, 소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행복한 줄 아십시오. 앞으로 한 50년이나 한 100년 후에 가면은 100년 후에 공무원 시험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공무원 학생들은 지금 21세기 지금 한국 현대 정치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겠어요? 아마 머리빡 터질 겁니다. 그렇죠? 무슨 당에서 무슨 당으로 바뀌고 여기에 당 수장이 누구고 어떻게 바뀌고 말이죠. 또 한 5년마다 바뀌잖아요. 당이 만들어진 게 5년마다 몇 개씩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뭐가 터지고 말이죠. 이거 어떤 비리 터지고 뭔 방산 비리 터지고 행복하지 마십시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강경파 세력이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동인으로, 그 다음에 온건파 세력이 이걸 계기로 해서 서인을 형성했다. 그래서 동서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선조 초창기에 집권 여당은 누구였냐면은 동인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야당은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인들이요 스스로 자기네는 우리야말로 정통파 성리학자다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정통파 성리학자다. 누구예요? 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인은 성리학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얘네들도 나름 자칭 우리야말로 정통파 성리학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통파 성리학자라고 자처했던 서인은 왜냐면은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사상이 뭐냐면은 존화양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존화양이라는 이 네 글자는 조선시대 때 내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유심히 좀 깊게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이었습니다. 화를 존중하고 존화. 양입니다. 양은 지향한다는 겁니다. 배척한다는 거죠. 이는 오랑캐죠. 오랑캐를 배척한다. 그 화는 뭘 얘기를 하느냐? 민족으로 얘기할 때는 한족이고요. 한족. 중국 정통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이 아니고요. 한날 한자리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얘기를 합니다. 한족이 아니면 중국 민족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즉 오랑캐가 되는 거고요. 오랑캐.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아니면 다 뭐죠? 역시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유학으로 얘기한다면은 중국은 한족이니까 지워버리고요. 유학으로 얘기한다면은 성리학을 화라하고 그다음에 성리학이 아닌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민간신앙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이단 음사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훈구파고요. 12강에서 훈구 사림의 성향에서 표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화라하고 그다음에 성리학이 아닌 건 전부 다 이단 음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화의 반대말은 뭐가 된다? 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정통파 성리학자라고 하고요. 자칭했던 사람이 누구다? 서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화이관이라고 그래요. 화가 아니면 이로 보는 시각에서 화이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화가 이 지구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중화 사상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를 이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뭘로 봐요? 오랑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우리나라를 뭐라 하냐면 동쪽 오랑캐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동이 이렇게 일하는 거죠. 서융, 남만, 북척. 하여튼 동서남북. 중국 입장에 보면 다 오랑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중화사상 또는 화이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화사상에 서인 같은 경우죠. 이런 중화사상에 찌들고 찌렸던 사람들은 중국을 중화로 보고요. 우리를 스스로 낮춰서 뭐라고 그래요? 소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끼중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에 찌들고 찌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다? 바로 서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선조 초기에 강경파 동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옵니다. 정권이 바뀌죠. 일종의 여당에서 요즘 얘기하면 야당으로 바뀌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인에서 서인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은 기축년에 일어난 기축옥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여립의 난이다. 정여립의 난. 또 정여립 모반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1589년이에요. 그럼 이제 자결론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축옥사를 계기로 해서 동인에서 어디로 왔다?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왔다. 이때 서인의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정철이었습니다. 정철. 송강정철. 면왕정가, 가사문학에 면왕정가를 지었던 정철입니다. 근데 이제 정철이 서인이 주도가 돼서 권력을 잡고요. 권력을 잡고 나서 정철이 선조에게 건저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 건저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세자를 얘기합니다. 세자 저하를 얘기하고요. 거는 내세운다는 겁니다. 책봉하는 거죠. 의례죠. 그러니까 건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자 책봉 문제예요. 선조한테 왕한테 정철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자 책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고요. 제가 정철입니다. 선조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후사를 책봉하십시다. 후사 결정합시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리고 왕조시대 때는요. 자칫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영모로 몰릴 수가 있어요. 영모로 몰리면 삼족이 멸합니다. 삼족이 멸해요. 거꾸로 선조가 왕이 신하에게, 즉 정철에게 야 세자 좀 알아봐라. 세자 책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은 신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래옵니다. 당신 100년, 1000년, 몇만 년 당신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세자 책봉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립서비스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신하가 도리어 왕한테 뭐라고 했어요? 세자 책봉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선조가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입니다. 뒤에 가면 영조 나오잖아. 영조가 사도 세자 앉혀놓고 말이죠. 양의를 사도 이제 뭐 결국 왕은 못됐습니다만은 사도를 세자를 앉혀놓고 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의. 진심은 아니었죠. 사도 세자가 뭐 어렸을 때 뭐 6살, 7살 때부터 뭐 양의 선언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는 거죠. 본심은 실제로 세자에게 전권을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밀당입니다. 권력에서 보면. 그래서 정철이 미움을 받는 거 선조예요. 그래서 기축옥사 때 사실은 동인들은 정여립 모반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서인의 정철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동인이 있었다. 동인하고 같이 치고 서인이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철이 건조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선조의 미움을 사니까 이때 동인들이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이때다. 그래서 동인이 서인 정철의 처벌 문제를 놓고 강온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권력은 다시 동인에서 서인으로 왔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동인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선조 때. 그렇죠? 넘어왔죠. 흡사 숙종대 가면은 환국, 정국이 자꾸 바뀌는 현상입니다. 환국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는 서인과 정체를 다 치자는 거고요. 뭘 서인까지 칠 필요가 있느냐? 누구만? 정철만 혼내주자. 이렇죠. 그래서 온으로 나눠있다가 이 세력들이 동인해서 나눠져서 뭘 형성하냐면 북인을 형성하고요. 얘네들이 뭘 형성하냐면 남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 거죠. 나중에 숙종대 가면 서인에서 소론과 노론으로 또 나눠집니다. 우리가 사색궁당 그러면 남북 노소 사색궁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봅니다.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말년에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 북인이 다시 또 분당이 되죠.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대북은 누구, 소북은 누구냐 그러면 대북은 누구를? 광해군이죠. 광해군을 세자로 앉히자. 소북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세자로 앉히자. 이렇게 해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세자 책봉 문제를 논하는데 남인은 왜 배대가 되고 북인이 주도가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선조 때에 1592년에서 1598년까지 뭐가 터지죠? 외란이 터집니다. 외란 때에 북인과 남인 중에서 누가 대대적으로 나서 싸웠냐면 북인들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의병활동에 가담하면서 싸웠습니다. 홍의장군, 곽재우, 북인입니다. 북인 계열들이 유독 외란 때 의병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북인의 성향이 절의와 충절과 을입니다. 이런 데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북인 세력들이 의병활동을 통해 가지고 외란에 동참을 했고 전세 역전의 계기도 만들어줬어요. 의병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히 외란 이후에는 정계 주도권이 북인으로 넘어갑니다. 더불어 남인, 유성룡 아시죠? 징비라고 썼던 유성룡, 남인이거든요.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빼앗겼던 평양성을 조명연합군에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 그 다음에 이제 유성룡 부대에서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평양성을 탈환한 이후에 유성룡은 일본과 화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화의를 주장했다라고 해서 외란이 끝난 이후에 북인들은 우리는 목숨 내걸고 의병활동하면서 싸웠는데 니네는 왜 일본과 화의를 주장했느냐라면서 굉장히 탄핵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지? 그걸 묻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에 외란 이후에는 정계는 자연적으로 북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북인이 세자 책봉 문제로 대북과 서부로 나눠졌습니다. 원래 선조 다음에 왕위는 영창대군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군과 대군의 차이는 적자, 이는 서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광해군은 왕이 원래 순서가 아니야. 일단 서자고. 광해군의 친형이 있었어요. 그 친형이 누구냐면은 이매군입니다. 이매군. 왕이 돼도 광해군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이매군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이매군은 기록에 의하면 조금 성격이 난폭했다. 자질이 안 됐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요. 역사가 북끝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편이야 패자편이야. 승자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북과 서구로 나뉘었다가 결국 대북파의 주장에 의해서 광해군이 세자 책봉이 됐고 선조 다음에 누가 광해군이 보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의 집권 여당은 누구예요? 바로 북인 중에서 누군가요? 대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집권 여당입니다. 그 야당은 누가 있을까요? 광해군 야당은 소북도 있고 남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서인도 있었겠죠. 쟤는 야당이 되는 거죠. 얘가 여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인은 전쟁 이후에 대외 정책으로서 중립 외교를 추진합니다. 어디와 어디에 대한 중립 외교냐면 명과 후금에 대한 중립 외교예요. 이거 보세요. 선조 때 외란이 터졌죠. 외란이 터진 이후에 중국은 명나라가 지고 그리고 어디가 후금.
후금이 나중에 국호를 뭘로 고치나요? 청으로 고치거든요. 청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외란이 중국 측에 가져다 준 영향입니다. 그럼 광해군대 명과 후금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잘하고 있는 대외 정책이에요?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대외 정책이에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적절하게 양다리 걸치는 것은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잘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흡사 5세기 장수왕대 대외 정책이 다면 외교라고 그랬죠. 북조와 남북조 시대 때 남조의 양다리를 거치는 이러한 다면 외교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중립외교에 누가 반발했겠냐? 소북일까 남인일까 서인일까 이거거든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서인입니다. 정통파 성리학자라고 자처했던 서인이죠. 서인은 한족, 명은 한족이죠. 중국의 정통 민족이에요. 여기는 후금입니다. 후금 만주족이란 말이에요. 만주족.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한족은 뭘로? 화로 보고 얘네들은 뭘로 보는 거죠? 이로 보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서인은 오랑캐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대 북인의 중립외교에 누가 반발했다고? 서인들의 저런 성향을 가했던 서인들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광해군대 때의 실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폐모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폐모살제 그렇죠. 자,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폐위시켰다는 거죠.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였다. 어머니 누구냐면은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입니다. 그 임목대비와 그리고 임목대비는 이제 유폐를 시켜요. 지금 이제 덕숭에다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죽였습니다. 영창대군, 임해군, 친형, 이복 동생 다 죽였습니다. 유교적인 실정에 유교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실정을 범한 거죠. 역시 정통파 성리학자였었던 누구의 서인들의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해군대 북인의 전후 복구책 등 다양한 대동법 또는 양전사업 실시 또는 동의보감의 편찬 긍정적인 업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광해군이 일단 쫓겨나게 된 배경은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다. 이것이 1623년 뭐가 터지죠? 인조 반정이 터져요. 그래서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면 인조 반정을 주동했던 세력은 누굴까요? 바로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누구다? 서인이다.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서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인은 스스로 독주를 견지한다. 그래서 누구를? 남인을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하는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뭘로 가느냐 그러면은 뭘로 간다? 바로 붕, 당, 정, 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 시작은 선조부터 시작되지만은 실질적인 붕당 정치는 여기서부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인과 남인은 성향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자료에 서인과 남인에 대한 비교표가 하나 있어요. 그 인조 때 보시면은 그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 나면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성향은 전혀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인은 동인에서 나왔고 서로 나눠졌을 때 동인에서 나온 세례가 아닙니까? 전혀 학문적인 이념이라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조 다음에 누가 나오죠? 바로 효종. 효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현종이 나오죠. 그렇죠? 현종. 이때까지 계속 누구 주도하에서? 서인 주도하에서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이 정권을 꾸려 나갔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붕당 정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현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숙종. 여기서도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자, 변질된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인조반정의 원인은 바로 광해군대 북인의 중립외교와 폐모삭제다. 그럼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주도하고 나서 대외 정책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뭘 바뀌냐면은 친, 명, 배, 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명과 친선, 그리고 후금 뭐죠? 배척입니다. 친명, 배금이라고 쓰고요.
서인들이 얘기할 때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얘기하는 존화양이라는 얘기가 있죠. 친명배금이라고 쓰지만은 읽을 때는 존화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친명은 뭐야? 존화야 양이야. 존화. 배금은 뭐죠? 양이죠. 자, 명은 한족입니다. 화죠. 화를 존중하고 후금이죠. 후금. 금은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이자죠. 배척, 지향한다, 회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친명배금이나 존화양이나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광해군대 중립외교는 잘한 거라고요? 잘못한 거라고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죠?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외란 이후에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했던 정세예요. 근데 인조 때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은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잘못하고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금 정책이 결국은 두 번에 걸친 뭘 초래했어요? 호란을 초래했죠. 1627년 정묘호란. 정묘호란의 결과 양국과의 관계는 형제관계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 양국과의 관계는 뭐가? 군신관계가 맺어집니다. 서인은 친명배금 정책 잘못했다가 한번 된통당하는 거죠. 그 호란의 원인, 호란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서인이 져야죠. 그럼 서인은 호란의 책임을 지려고 그랬습니까? 안 지죠. 그래서 효종, 복림대군입니다. 효종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효종대 때 서인은 호란의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효종대 때 청을 정벌하자라고는 뭘 전개하죠? 북벌론을 전개합니다. 북벌. 무슨 얘기냐면 청을 뭐하자? 정벌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랑캐에게 우리가 치욕적으로 당했다. 우리 오랑캐를 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날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은혜에 보답을 하자. 왜? 이 얘네들이 명을 치고 청을 건국하잖아요. 청을. 그래서 그 청을 치고 명나라 왕조를 부흥하는데 우리도 일조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북벌론을 전개합니다. 이 북벌론은 조선후기 중앙군 5군영 중에서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했었어요. 효종대 때만 왕성하게 전개가 됐지 실제로 효종이 죽고 나서는 북벌론은 사그라듭니다. 당시 서인들은 진짜로 서인들은 북벌론을 전개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인들은 실제 북벌론을 전개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호란의 책임의 화살을 우회적으로 돌리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성어에 성동격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겠죠. 그때 서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정치판도 오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이슈가 될 문제가 뻥 터졌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때 옛날에 보면은 연예인들의 무슨 뭐 마약 사건이라든가 도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 뻥 터뜨립니다. 그러면 온갖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쏠립니다. 쏠리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무마가 돼버리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이런 사건들이 가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공개가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인의 북벌론은 호란의 책임을 피하자는 그런 의도로 전개가 됐지 실제로 서인이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서인이 권력을 잡는 과정은 말이 인조 반정이지만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되돌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되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반정이지 쿠데타입니다, 사실. 그죠?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칼로 권력을 잡으면 칼로 망하고요. 총으로 권력을 잡으면 총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뭐를 우려했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우려하겠죠. 역쿠데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인은 권력을 잡은 후에 역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뭘 설치를 하죠? 3군영을 설치합니다. 조선의 중앙군의 5군영이거든요. 5군영 중에 3개거든요. 총융청, 수호청, 어영청입니다. 이거는 사실 중앙군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서인의 정적들을 막고 역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영입니다. 경기도 일대를 수비했던 총융청, 남한산성을 수비했던 수호청, 궁궐 수비했던 어영청, 그 어영청은 북벌운동을 전개하는 데 중심 군영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북벌로는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북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군대는 오히려 나선 정벌에 이용이 됐습니다. 나선은 러시아의 음역입니다. 러시아가 한참 내려옵니다. 이미 군신관계를 맺은 우리가 청의 신하가 되는 거죠. 청나라가 내려오니까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청이 조선에 신하된 조선에 야, 니를 군대 좀 보내서 러시아 좀 막아라. 그래서 변급, 신유에서 2차례에 걸쳐서 그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백 명 보내요. 러시아 남지를 막아냅니다. 그래놓고 서인은 또 이 사건을 호도하는 거죠. 야, 우리 북벌 다 완벽하게 됐다. 봐라. 러시아 남미까지 막아내지 않았냐. 이렇게 또 홍보하는 거죠. 사실은 북벌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북벌로는 그렇게 또 서인의 정권 유지 이용이 되고요. 그걸 또 확인시켜 준 것이 나선정벌이에요. 그래서 나선정벌은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훈련시켜놨던 어영청의 부대를 러시아 정벌로 보내서 러시아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선정벌은 북벌 역량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효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현종이 나오죠. 현종대 때는 역시 서인 주도해서 남이 동참합니다.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복림대군입니다. 복림대군이고요. 그리고 복림대군의 형이 누구냐면 소현세자예요. 원래는 소현세자가 인조 뒤를 이어야 됩니다. 호란 이후에 둘 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와서 소현세자가 암살됐어요. 처자식도 박해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장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종이 등장해가지고 효종이 죽었을 때에 애송 논쟁이 터진 겁니다. 애송 논쟁의 사상적 기반은 뭐냐면은 애학입니다. 애학. 상장제례에 관련된 학문이에요. 제사 지을 때 절은 몇 번 하고 상복은 몇 년 입어야 되고 또 술은 어떻게 따라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애송 논쟁이 나오는데 1차 기해애송과 2차 갑인애송입니다. 기해송은 1659년 기해년이고요. 1674년에 갑인애송입니다. 갑인년에. 기해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었고요. 갑인애송은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입니다. 비가 죽었을 때의 역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었었어요. 원래 예학에서 왕이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은 3년 상복을 입습니다. 3년 상을 치르고요. 왕비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1년 상을 입습니다. 1년 상복을 입어요. 근데 현종대 때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가 있었어요. 계모가 누구냐면 자의대비입니다. 조씨여서 조대비라고 하는데요. 자의대비의 상복은 효종이 죽었을 때 몇 년 입어야 돼요? 3년을 입어야 돼요.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1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서인은 기해송 때 효종이 죽었을 때 1년 상복을 주장을 했고요. 1년 상. 남인은 3년 상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인이 오히려 3년을 주장해야 되는데 왜 1년을 주장했느냐 하면 서인 입장에서는 명분론에 근거해가지고 효종은 장남이다 차남이다. 차남이다. 차남인데 무슨 3년이냐? 1년만 입히자. 남인은 3년입니다. 남인 3년은 현실론에 입각해서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3년을 입회한다. 이런 주장이죠. 여기서 누구의 주장이 채택됐냐면은 서인의 1년상 주장이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난 10여 년 후에 효종의 부인 인사나왕과 죽었을 때 똑같이 서인은 명분에 의해서 자의 대비의 상복 입는 기한 문제를 놓고 1년을 주장했는데 9달을 주장을 하고요. 남인이 1년을 주장을 합니다. 주장 배경은 똑같습니다. 서인은 여전히 명분론을 주장을 했고요. 남인은 현실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장은 누구 주장이 채택되냐면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다. 즉 차남의 부인인데 서인은 무슨 1년이냐? 9달만. 남인은 현실론적으로 왕을 역임했으니까 왕비를 역임했으니까 1년 입회한다. 그래서 현실론적 주장이 반영돼서 1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인이 있죠. 이 남인은 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청남, 강경파입니다. 서인을 치자는 거죠. 탁남은 온건파입니다. 뭘 치느냐? 그냥 끌어안자. 분열이 돼버려요. 누가 우세했냐면은 탁남파가 또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탁남파에서 서인들이 또 대거 여기에 같이 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는 서인 남인 간의 인조, 효종, 현종대 때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현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숙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숙종, 그 다음에 누구죠? 경종, 그 다음에 누구죠? 영조, 그 다음에 누군가요? 정조. 그래서 붕당 정치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됩니다.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면서 치료약이 나옵니다. 숙종, 영조, 정조 때에 탕평책이 나와요. 근데 탕평책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탕평책의 실패는 정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순조, 그 다음에 누구죠? 헌정, 그 다음에 누군가요? 철정, 3대 63년간 안동김씨, 풍양교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특정 외척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가 됐다 해서 세도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선조 때 2조 전랑직 관직을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것이 쭉 진행이 되다가 실질적인 붕당 정치,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이라고 하는 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붕당은 오늘날에 뭐하고 왔습니까? 정당입니다. 여당, 야당 하는 거죠. 정당 정치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좋은 거예요. 왜 좋죠? 제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붕당 정치가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붕당 정치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붕당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지금 인조, 효종, 현종 때는 같이 가면 되는데 이게 1차 변질된 것이 뭐라고 하는 거야? 당쟁이죠. 당쟁. 그게 숙종대 때 뭐 환국 정치라는 걸로 나와요. 환국.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은 경신, 기사, 갑술 이런 환국. 그러니까 여야당이 급속도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당쟁이 결국 진행이 되면서 A당과 B당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당 전제화로 갑니다. 자, A와 B가 싸웠어. B가 이겼어. 그 A는 어디로 가? 향초로 내려가. 여기서 다시 힘을 길러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B를 쳐. B는 또 어디로 와? 향초로 내려와. 힘을 길러서 다시 또 어디로 가? A를 중앙으로 와서 A를 또 쳐.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나 B나 안 되겠어. B를 치고 정권을 잡았지만 언젠가 B가 또 A를 치러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다 아예 짓밟아버립니다. 한 당이. A당이건 B당이건 한 당이 독주체제로 하는 거죠. 완전히 변질된 거죠. 이 일당 전제화의 폐단을 시정하자라고는 치료약이 나옵니다. 그 치료약을 뭐라고 그래요? 탕평책이라고 그래. 영조의 탕평책, 완론탕평, 정조의 탕평책, 줄론탕평. 여기 나와 있는 영조와 정조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때 있어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다 줄줄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이거 영조의 업적, 이건 정조의 업적.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탕평책이 실패했습니다. 탕평책의 실패는 이제 특정 붕당이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특정 외척들이 좌지우지하는 뭘로 간다? 세도 정치로 간다. 그 세도 정치의 3대 63년간에 걸친 세도 정치의 상황을 일시 극복하면서 등장했던 누가 나오죠? 흥선 대흥군이 나옵니다. 그 대흥군이 1863년에 집권해서 73년에 물러간 이후에 고종과 민비가 집권하면서 개항이 되고, 그죠? 강화도주야,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갑니다. 인조, 효종, 현종. 그 다음부터가 변질이 돼서 문제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 과정, 그 이유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사림이 집권해서 나타난 살인과 살인 간의 정치 형태, 붕당 정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수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